지지율이 흔들렸습니다.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긴 하지만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골든크로스가 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윤 총장의 지지율이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윤 총장의 지시나 묵인을 확인할 증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작 정치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긋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좀 격정적인 그런 반응을 내세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격정적인 그런 반응이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팩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발장이고 또 하나는 손준성 보냄입니다. 자, 문제는 이 손준성 보냄, 그러니까 고발장은 현존했던 게 지금으로서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은데 이제 누가 보냈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게 조작인 게 밝혀지면은 이 문제는 아마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라 그러는 순간 윤석열 총장은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악재를 만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로 이걸 놓고 서로 그 뒤에는 너 있지 않느냐? 아니다, 이거 너 그 뒤에 너네가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공작 정치다, 아니면은 후보 사퇴하라, 이런 식의 이제 정치적 공방만 지금은 난무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양 진영에 있는 지지층은 확증 편향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의 저 봐라 윤석열 저럴 줄 알았어라고 하는 걸로 또 강화되는 거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또 선거 앞두고 또 민주당이 또 장난치는구나. 근데 문제는 중도층이에요. 중도층은 이 팩트, 손준성 보냄이라는 것과 실존하는 고발장을 보고 의혹을 가진 상태입니다. 의혹이 풀리려면 딱 하나예요. 손준성 보냄이 조작된 거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이 의혹은 안 풀립니다. 결과적으로 중도층에서 지지율이 조금 하락하는 이런 추세는 저는 막을 수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 추세를 갖다가 과연 다른 후보들, 경쟁하는 예를 들어 홍준표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추석에 정말로 추석 이후에 지지율이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대형 악재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사실 중도층 확장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상당히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데 어제 윤 전 총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지요. 그림 준비했습니다. 정치 공작하려면 잘 준비해라. 내가 무섭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불러라. 부르면 언제든지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 오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받았습니다. 국회를 우습게 보는 거냐? 때 되면 부르겠다. 다그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 질의할 때는요, 윤 전 총장을 불러야 된다라고 민주당에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지금은 윤 전 총장이 더 급하고 민주당이 좀 느긋해 보이는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네, 어제 오후 4시 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자,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내용은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강공 그리고 정면 돌파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는 이런 분위기를 스스로 연출했습니다. 그래서 거친 언사까지 내뱉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 혹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정면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강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춤하는 이런 양상이 좀 비춰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주자가, 후보가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강하게 뭔가를 어필하면 뭔가 숨겨놓은 어떤 반전 카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숨고르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숨고르기를 해보니까 반전 카드는 없었죠. 그냥 윤석열 다음, 돌아온 윤석열, 이런 인상과 이미지를 다시 남겼다는 측면인데,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트라우마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과거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국감의 스타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이 법사위의 스타는 줄곧 이 정부 들어와서 줄곧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단 말이죠. 이분이 국회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옳거니 나오시오 해서 지금 국회로 불러놓으면, 그러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현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범야권의 어떤 반문 대표주자라고 하는 이미지만 더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윤석열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좀 하락 국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자, 이렇게까지 강한 언사를 보여주면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중도층이 약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태도가 과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강하게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은 주춤하는 지지율 반전의 어떤 계기로 삼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자회견을 보신 보수 우파 진영의 인사분들은 시원하다. 그래 돌아왔다 윤석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 유권자층을 자극하는 데는 일정 부분 성공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실제로 국회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불러서 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모습이 실현이 될까? 이 부분에는 좀 의구심이 남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좀 의문사항이 많이 들지요.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 뭐 사실 공익신고자로 아직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검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확인을 했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권익위입니다. 이 부분 어제 이제 확인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그래서 그 제보자가 누구인지 왜냐하면은 이 같은 사안의 신뢰성과 또 직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윤 전 검찰총장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제보자의 신뢰성을 흔들면서요. 또한 여기에 대해서 누구인지는 알지만 공익신고자의 그 조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기자회견에서 밝혔는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여러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르내리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당시에 통합당에서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사인데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몰아가면서 각종 모욕과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 김웅, 윤석열, 중차대한 대선에서 망발을 일삼고 있는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라고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입장문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 안에 나는 제보자가 아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한 나는 제보자다라는 그런 말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평론가님? 자, 우선 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뉴스버스 그리고 네. 검찰 측에서 제보자와 공익신고자는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제보자와 공익신고자는 동일한 인물입니다. 근데 조성은 씨가 어쨌든 본인을 제보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치 공익신고자인 양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몰고 간다라는 식으로 해서 모욕을 주고 허위 사실로 나에게 피해를 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조성은 씨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다 일반인들이 예측 가능한 그렇게 해서 실명이 거론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 기자들이 뭐 추측한데 이 사람이지 않겠나 해서 접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본인 실명을 걸고 등장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누가 봐도 공익신고자 이꼴 제보자인데 갑자기 등장한 조성은 씨의 저 반발 이것만 놓고 봐도 상당히 좀 이분이 그 당사자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의심할 만한 여지는 충분히 생겼죠. 자, 오늘 국회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는데 네. 조성은 씨가 공익제보자가 맞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범계 장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 그걸로 놓고 본다면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또 다수의 언론이 보기에도 그렇고 공익신고를 하고 제보를 한 당사자가 조성은 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보자가 누군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국민의힘에 있다고 봅니다. 김웅 의원입니다. 김웅 의원은 사실은 자기가 제보를 받아서 전달을 한 것은 그런 사실은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건의 제보가 있었는지 단 한 건의 제보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김웅 의원이 어쨌든 제보를 받아서 전달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럼 그 전달한 사람이 이번 사건의 제보자가 됐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채널은 하나였다라고 또 김웅 의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김웅 의원이 안타깝게도 선택적 기억을 하는 바람에 지금 와서 그때 제보했던 내가 제보를 받아서 전달했던 사람이 네. 조성은 씨다라고 하는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까요? 되살릴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도 조금 좀 첨언을 하자면 어제 김웅 의원은 영리하고 똑똑하게 본인이 법적으로 어떤 저해가 되는 부분은 다 제어했지만 하지만 당 입장에서 보고 네.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 보고 정권 교체라고 하는 당위성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게 본인만 빠져나가는 그런 결과의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같은 김웅 의원의 회견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언론이 제보자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제보자 신상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김웅 의원이 이 제보자가 뭐 과거에 조작을 했던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인연을 끊었다라는 식으로 메신저를 흔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사안이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신상 하나하나를 저희가 알려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대검에서는 제보자로부터 자료와 휴대전화를 제출을 받아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부분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소장의 진위 그리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하는 것에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가 네. 결국에는 최종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김웅 의원에서 연결선이 딱 끊겼어요. 기억 안 난다. 이 앞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휴대폰을 김웅 의원이 6개월마다 바꿨대요. 계정도 그때마다 폭파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검찰에서 특별하게 논란을 일으키지도 않고 트러블도 일으키지 않았던 김웅 의원은 6개월마다 핸드폰 바꿨는데 검찰 내에서 추미애 장관과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당시의 그 고검 간부들은 도대체 휴대폰을 몇 개월에 한 번씩 바꿨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거의 뭐 대포폰을 쓰거나 2개월에 한 번씩 바꾸지 않았을까. 계정도 그때마다 폭파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장되어지는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 그리고 손준성 검사와 그 한 다리를 또 건너는 윤석열 후보의 지시나 또는 묵인 이게 입증될 가능성, 네. 증거가 나올 가능성 또는 거기서 뭔가 기각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면 남아있는 증거는 현재 나와 있는 게 조작된 거냐 조작되지 않은 거냐. 왜냐하면 다른 증거는 지금 네. 없으니까. 결국은 이것이 몇 달을 끌다가 결론은 국민들 앞에 현재 이 정도 선에서 뚜렷하게 결과를 저는 못 낼 거라고 보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지금 검찰에 제출된 제보자의 휴대폰 네. 그리고 그게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만약에 여기서 조작이 있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뭐 역풍으로 다가올 거고 그렇지 않고 조작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바라보는 여론은 상당히 좀 냉정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접근법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조작 여부만 밝혀진다면 굉장히 큰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검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시선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이 가는 대목들이 있죠. 김웅 의원은 정말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정말로 손준성 검사가 이것을 쓴 것인지, 과연 그렇다면은 검찰에서 나온 것이라면 윤석열 전 총장은 정말 몰랐던 건지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측에서는 이 캠프 내에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위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 고발장이 실제로 지금 당시 그 미래통합당에 흘러들어간 정황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도요, 당 차원에서 지금 이를 위한 검증기구를 이준석 대표가 띄웠습니다. 일단 그 같은 당 안에 기구가 지금 2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좀 주도권을 쥐고 가는 그런 모양새인 것도 같습니다. 교수님, 어떤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주도권을 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오히려 핵심은 이제 여권, 그다음에 당 내에서도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밝혀라 이런 이제 압박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극복을 하든 아니면 수습을 하든 이거 이준석 대표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 네. 저는 극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허위라고 하는 뭔가가 나와야지 극복을 하는 거죠. 수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미 벌어진 일을 갖다가 수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수습을 당대표가 잘할까요? 아니면은 새롭게 이 문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로 생긴 문제는 후보로 덮어야지 네. 그 후보들의 공간 속에서 당대표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순간 다른 후보들은 다 죽어버리거든요.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헤게모니를 잡냐 안 잡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리스크 소위 말해서 윤석열 리스크가 지금 생겼는데 그 리스크의 여파에 따라서 공백이 생길 겁니다. 그 공백을 이준석 대표하고 그 공백에서 그 소위 수혜를 받는 그 후보가 공동으로 이걸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경선 과정에서 당대표가 네. 참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이 경선 국면과 맞물리면
공정성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거 극복하거나 수습하거나 네. 당대표가 과연 이거를 갖다가 헤게모니즘에서 할 수 있을까? 경선 국면에서 또 수습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네. 않을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글쎄 이 문제 해결한다면 이준석 대표는 지난번에 윤캠프와 갈등을 빚었던 리더십 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사실 뭐 국민의힘 경선 한창 물 오르고 있던 중이었고요. 국민 면접도 실시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린 상태입니다. 오로지 지금 시선은 이 같은 어떤 그 고발 사주 의혹에만 쏠려 있는 가운데 정말 궁금한 부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윤희석 이 캠프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현직 검사가 정당하지 못하게 인식될 만한 일을 했다면 그 책임 부실은 관리부실 인정할 수 있는데 고발 사주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만한 일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그런 일을 했다면 관리 책임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할 수는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다 추정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만약에 검찰이라면, 만약에 손준성이라면 이것인데 윤 전 총장의 책임은 어디까지 물어야 됩니까? 우선은 윤석열 캠프 대변인의 발언은 굉장히 큰 실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에 대한 프레임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족 같은 사람이었다, 최측근이었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이미 더 씌워져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손 검사가 만약에 이런 고발장을 써서 전달했다는 이런 일을 했다면 본인이 몰랐다 하더라도 관리 책임이 있다? 그 이상으로 상황이 전개되고 국면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윤희석 대변인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대응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책임 문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지시 여부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고발장을 작성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 손준성 검사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의 입장이 과연 바뀔 것인가? 두 사람의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바꾸는 순간 형사처벌의 문제도 생기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입장을 바꿀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이들이 그 당시에 했던 것을 진실을 실토하거나 아니면 뭔가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건 검찰이 할 일이거나 아니면 경찰이 할 일이겠죠. 그러나 지금 보면 스모킹건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얘기가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제보자의 휴대폰을 제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보자의 휴대폰에는 윤석열과 관련된 윤석열의 전화번호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휴대폰만 가지고는 윤석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준성 검사나 김웅 의원이나 휴대폰을 주기적으로 바꿔 왔다라고 얘기했고 바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군다나 텔레그램으로 주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다 삭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기자들이 어디까지 취재를 하고 있냐면 특히나 친여권 성향의 언론 매체들이 프로 고발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당신이 고발했던 사건 고발장을 달라. 그래서 비교해서 만약에 그것이 당에서 나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취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지금 뉴스버스라든가 아니면 여권이라든가 아니면 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어떤 진영 측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이걸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다라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손준성 검사가 과잉 충성을 했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확인이 불가능할 거라고 보는 게 본인이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검사가 그것도 부장검사급 이상의 검사가 그 말을 뒤집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진실 공방만 남게 되고 여권의 공세는 지속되겠지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괴문서다, 일절 관여한 바 없고 그리고 공작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 공방만 남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결국은 치고받고 싸웠는데 알고 보니까 너희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답이 없구나. 이런 결과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